지금으로부터 한국계리학회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결정론적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최근 보험부채를 IFRS 17 보험부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자율 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오창수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IFRS 17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결정론적 할인율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연구 배경으로 보면 일반적인 보험부채 시가평가에서 장래 현금 흐름을 생성하려면 월별 계약자 적립액, 월별 다줄 탈퇴율 및 월별 할인율 시나리오 산출 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토픽은 오늘 다루지 않고 월별 할인율 시나리오 산출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과 리스크프리 수익률 곡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금융상품 유동적 특성을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IFRS 17에서는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 보험계약의 현금 흐름 및 유동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할인율에 대한 개념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성이 반영된 할인율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추정기법을 통해 보험계약에 적용할 할인율을 산출해야 됩니다. 우선 이자율의 종류를 보면은 지금 발표 논문에 나와 있듯이 현물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있고 현물 이자율과 또 forward rate, 선도 금리 두 가지 이자율이 나옵니다. 근데 이자율과 채권 수익률 간의 관계를 우리가 기간구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기가 서른 다른 무이표체의 수익률 현물 이자율과 그 만기와의 관계를 우리가 기간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복리 기준 현물 이자율과 무이표체의 가격을 보면 이러한 산식이 성립할 수 있고요. 또 선도 이자율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약간 거치기는 하지만 선도 이자율의 그 산식은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간 선도금리, 숏 레이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T 시점에서 관찰한 순간 선도 금리를 나타내고, 우리가 짧은 기간의 금리를 나타내고, 결국 이 순간 선도 금리를 모형화한 게 이자율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선도 금리를 썼을 때 그 무이표체의 가격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식은 아마 많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식을 나타내는 건 여러분이 많이 보았지만, 이 식은 사실은 우리가 이자율이 시간의 함수만으로 표현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현실과 부합되게 이자율이 확률 변수라고 가정한다면, 이자율은 확률 과정을 따르게 되고 숏 레이트가 이토 확률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하면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아까 말하는 무이표체의 가격은 아까 설명했던 이러한 가격 결정 산식이 아니고, 이렇게 이 Q가 붙은 위험 중립 세계에서의 위험 중립 기대값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 이 표현은 나중에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썼을 때 무이표체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P, 스몰 t, 라지 t 이렇게 나타내 가지고 우리가 보통 금융공학 이론에서 이론을 전개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필요한 것은 0 시점에서 평가를 하고 t 시점의 이론의 가격이 얼마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바꿔서 p, 0t 이렇게 기호를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론적 시나리오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IFRS 17 기준과 감독 규정상의 할인율 산출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FRS 17 기준서에 따른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 보험계약의 장래 흐름의 특성 및 비유동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관찰 가능한 현행 시장 가격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IFRS 17 기준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IFRS 17 기준서에서는 할인율 결정에 특정 추정 기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위험 수익률 곡선의 보험부채의 비유동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향식 접근법과 바텀업 어프로치와 참조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보험계약과 관계없는 신용 및 시장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하향식 접근법, 탑다운 어프로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독 규정상의 할인율 산출 방법을 보면 감독 규정상의 할인율 산출 방법은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시 측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 무위험금리 기간 구조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산출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결정론적 시나리오는 기본 무위험금리 기간 구조에 유동성 프리미엄이 가산된 조정 무위험금리 기간 구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책임준비금 평가 시 적용하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금리 기간 구조를 기반으로 이자율 모형을 통해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 책임준비금의 옵션 및 보증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사용하여야 하며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산출하기 위한 이자율 모형은 허렌화이트 원팩터 모형을 사도록 우리나라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론적 할인율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용어는 처음으로 최종 관찰 만기 LLP라는 개념이 있고 CP라는 개념이 있고 LTF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LLP는 전환된 조정 현물 금리 중 금리 곡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시장 관찰 금리의 최대 만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2020년 4년까지는 LLP가 20년이었고 그 위에는 LLP가 30년으로 10년 동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수령 기간은 LLP로부터 장기 선너 금리로 수렴하는 시점으로 우리나라에서 60년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장기 선도 금리는 장기적으로 수렴하게 되는 금리 수준에 대한 가정으로 실질 이자율의 장기 평균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계로 산출된 값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적용되는 LLP, CP, LTFR, LP에 대해서 그래프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LP를 보시면 2024년까지는 여기 20년으로 되어 있고 2035년에는 30년으로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LLP를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10년 동안 30년으로 가는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경우에는 23년이 LLP가 되겠습니다. CP를 보면 계속 60년이었고요. LFTR은 예전에는 UFR이라는 Ultimate Forward Rate라는 개념을 썼고 지금은 LTFR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년 조금씩 달라지죠. 그죠? 예. 그리고 LP도 이렇게 매년 조금씩 다르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쓰이는 LTFR이나 LP의 경우는 감독원에서
매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정론적 할인율 시나리오는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기간 0년에서 LLP 동안에 사용할 금리로서 우리가 시장금리 플러스 LP. LP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하는 구간으로 시장에서 관찰되는 무위험 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관찰되지 않는 금리는 보관법을 이용하여 추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호기간 LLP부터 CP까지 이걸 또 수렴기간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최종 관찰 만기로부터 CP까지의 구간에 적용된 금리는 보호회법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금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법을 통해서 추정을 합니다. LLP부터 CP까지의 기간을 보호기간 또는 수렴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장기금리 적용기간입니다. 최초 수렴 이후 장기금리를 적용하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것으로 장기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LTFR, Long Term Forward Rate 또는 UFR, Ultimate Forward Rate로 표현을 합니다. 장기 선도금리는 실질 이자율의 장기 평균과 장기 기대 물가 상승률의 합으로 추돌합니다. 장기 선도금리는 연 실리율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위험금리 기간구조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위험금리 기간구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스팟 레이트와 만기와의 관계를 우리가 기간구조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위험금리 기간구조는 지금 보험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원의 감독 규정에 따른 표현을 보면은 기본 무위험금리 기간구조라는 표현이 있고 조정 무위험금리 기간구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본 무위험금리 기간구조는 그냥 금융공학에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시장이자율을 의미하는 거고 조정 무위험금리 기간구조는 아까 LP가 포함이 되어 있는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무위험금리 기간구조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기본 무위험금리 기간구조 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채권 평가에서 평균 만기 수익률 YTM을 갖다 이용을 해서 그 쿠폰까지 포함된 이자율이 우리가 만기 수익률 YTM입니다. 이 YTM을 우리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무이표체의 금리로 전환을 우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험부채 평가에서 사용되는 이자율은 무이표체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우리가 21년하고 22년을 갖다 수집해서 YTM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현물금리로, 현물금리라는 것은 무이표체의 우리가 금리를 현물금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LP가 포함되지 않은 금리를 IT로 표현하고 LP가 포함 금리를 RT로 표현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IT로 얘기를 하다가 뒤에서는 우리가 결정론적 시나리오가 다 완성이 되면 RT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C라는 표기가 있으면 연속복리, C 표기가 없으면 연실이율. 그러니까 우리가 스팟이나 포워드나 두 가지 금리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컨티뉴어스 타입이 있고 하나는 연실이율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공학 책을 보시면 나오는 금리는 거의 100% 연속복리 형태로 나옵니다. 거기는 그냥 아무 얘기가 없어도 다 컨티뉴어스 타입의 연속복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보험 부채 평가할 때 나오는 우리가 이자율은 연속복리를 안 씁니다. 우리가 연실이율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또 S 표기가 있으면 스팟, S 표기가 없으면 포워드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I나 RT 위에 아무 표기가 없으면 결국은 포워드 레이트의 연실이율을 의미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 금리를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자 지급이 포함된 만기 수익률을 현물금리, 무이표체 이자율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제너럴라이드 스미스 윌슨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너럴라이즈 스미스 윌슨 방법을 사용하면 15개의 무이표체 가격인 POT가 산출되고 이를 이용하여 15개의 현물금리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21년과 22년에 산출된 금리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산출된 지금까지 산출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이렇게 기본 무이원금리 기간구조가 산출됐고 아직 LP를 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험부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험부채의 비유동성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한 후 생성된 무이원금리의 기간구조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최종 관찰 만기 내에 포함되는 현물금리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 프리미엄이 가산된 현물금리를 앞으로 조정 현물금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조정 현물금리는 I 위에 SLP가 쓰든지 아니면 LP가 포함된 RS로 표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조정 현물금리 연속복리는 SCLP 또는 RSC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프리미엄은 보험산업 대표 포트폴리오로부터 산출된 위험 스프레드에서 신용 위험 스프레드를 차감하여 산출한 값으로 감독원에서 매월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프리미엄은 연시율 이율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15개의 연속금리 형태의 현물금리를 연실이율 형태의 현물금리로 전환하고 여기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해서 다시 연속복리 형태의 조정 현물금리로 우리가 산출을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감독원에서 지금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만들 때 쓰고 있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따라오면은 이렇게 ISCLP는 우리가 아까 구한 ISC로부터 LP를 얹어서 이렇게 3.4.1과 같은 식을 사용해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 산출한 단계는 요거를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나와 있는 요 1년물 금리를 예를 들면 요 21년 말에 1.348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1.348을 갖다가 0.062를 갖다 썼네요. 그렇죠. 여기서 쓰면은 1.959라는 이렇게 저기가 나옵니다. 0.0061, 21년도에 LP 금리가 0.006 여기 있죠. 0.0138. 요 금리를 갖다가 쓰고 21년도에 LP를 보면 아까 62.1bp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산출을 하면은 우리가 연속복리 형태의 조정 현물 금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15개의 연속복리 형태의 조정 현물 금리를 우리가 산출하였고 우리는 그 매월마다 지금 이러한 금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관찰된 금리는 15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15개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거는 보관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ISCLP를 이제 RTSC로 표현하기로 합시다. 이제부터 저희가 논의할 거는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LP가 포함된 금리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최종 관찰 만기 내에서 관찰되지 않는 월별 시점의 금리 곡선을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폴레이션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개 이외의 금리는 전부 다 LLP까지의 금리는 보관법을 사용해서 추정을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가 스미스 윌슨 방법을 사용해서 보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윌슨 방법을 사용하면은 월별 시점에 이를 지급하는 무이표체의 0시점에서 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POT, PO 12분의 H로 표기를 하면 이 스미스 윌슨 방법을 보면 매월에 PO 12분의 H, POT를 갖다가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의 기간, 아까 LLP에서 CP까지에 대한 금리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보험부채를 평가하려면 보통 100년 또는 120년 동안에 각 H 시점, 그러니까 각 월별로 선도금리나 현물금리가 필요한데 그거를 산출하기 위해서 15개의 시장금리를 이용해서 보관법으로 일단 LLP까지 안에 사용하고 LLP에서 CP까지는 이렇게 보호회법으로 우리가 산출을 합니다. 이 보호회를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그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스미스 윌슨 방법을 사용해서 LLP와 CP 사이의 금리 곡선을 월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스미스 윌슨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보관법도 수행을 하고 보호회법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월별 시점에 POT를 갖다가 구합니다. CPU의 금리는 월별 조정 선도금리를 적용하고 선도금리는 이걸 적용하고 CPU의 월별 조정 현물금리는 스미스 윌슨 방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구하고 이걸 구해서 조정 현물금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산출이 되느냐? CP까지의 월별 조정 선대금리와 조정 현물금리를 산출해보면 아까 POT를 우리가 산출했기 때문에 그 POT를 가지고 조정 현물금리는 요 식, 여러분이 잘 아는 식일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금융공학책이나 보험수리책에 나오는 요 식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조정 현물금리 위에 거는 컨티뉴어선 연속복리 형태고 요 밑에 거에 있는 거는 조정 현물금리 연실이율 형태의 것을 나타냅니다. 요 식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식일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조정 선도금리를 산출하는데 요 조정 선도금리가 우리가 앞으로 보험부채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 선도금리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속복리 형태와 연실이율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연속복리 형태는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고 연실이율 형태는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을 갖다가 우리가 향후에 쓸 때는 요 컨티뉴어스 옆 왼쪽 좌측 위에 y0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이 y0는 일드 커브라는 의미로 제로는 0시점에서 산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사용할 때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앞으로 확률론적 시나리오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금리 연동형 상품의 보험부채 시가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론적 그 시나리오를 이용하는데 그때는 J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을 앞으로 최종적인 표현을 여기 와서는 우리가 구한 RC, R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Y0를 갖다 붙이고 표현하고 지금 이후의 표현은 전부 다 금리에 Y0가 좌측 위에 붙거나 아니면 J가 붙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선도금리라고 표현만 돼 있으면 이건 당연히 조정 선도금리를 의미합니다. 조정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LP가 포함되어 있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유도를 해보면 아까 이 FTS 우리가 선도금리에서 이러한 식이 아까 선도금리 유도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식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조정 선도금리 컨티뉴어스 타입, 연속복리 타입하고 연실이율 형태의 타입을 갖다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선도금리와 조정 현물금리의 산출 과정을 우리가 도식화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만기 YTM 16개의 YTM을 갖다가 구하죠. 16개. 그리고 제너럴라이즈 스미스 윌스에서는 그 중에 50년물 금리를 갖다가 제너럴라이즈 스미스 윌스에서 LTF를 갖다 쓰고 15개의 현물 금리를 산출하고 LP를 가산해서 연속복리 형태로 또 산출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또 스미스 윌슨 방법을 이용해서 보관법으로 우리가 PO 12분의 H를 갖다가 산출합니다. 보관법, 보회법을 적용해서 산출하고 이 무이표체 금리를 가지고 우리가 4가지 금리를 갖다가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CP 이후의 금리는 조정섬유 금리와 스미스 윌슨 방법을 이용해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 형태의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이론 전개를 위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첫 번째 전 구간 보통 1200개월이나 1440개월의 월별 조정 선도금리 그러니까 연실이율을 이러한 기호로 표현된 연실이율을 집합을 0시점의 결정론적 시나리오 1로 정의를 하기로 하고 또 조정 선도금리 연속복리 이렇게 표현된 금리죠. 이 집합을 결정론적 시나리오 2로 정의하고 이걸 Y0, C로 표현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조정 현물금리, 연속복리 이렇게 표현된 금리의 집합을 우리가 결정론적 시나리오 3으로 우리가 정의하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걸 Y0, SC로 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정 현물금리, 연실이율 이렇게 표현된 금리의 집합을 결정론적 시나리오 4로 정의하기로 하며 Y0, S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표기를 해놔야지만 우리가 향후에 보험부채 평가 시 어떠한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부채평가 시 실무에서는 요 1번에 요 금리를 Y0R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적용하는 Y0를 이용하여 누적 할인율을 구하고 현가를 계산합니다. 즉, 맨 처음에 표시한 결정론적 시나리오 1을 이용해서 누적 할인율을 구하고 현가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언제 쓰이느냐? Y0C라고 표현된 것. 요거는 Y0RC를 적용하는 Y0C를 이용하여 확률적 할인율 산출에 필요한 세타를 구할 때 거기에 매월 포워드 레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융공학에서 쓰는 거는 대부분이 연실이율은 안 쓰고 다 포워드, 컨티니어스, 연속복리 형태의 타입을 쓰기 때문에 요거를 쓰고 나중에 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3과 4는 우리가 이론 전개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금리의 그 결정론적 시나리오와 조정무이원금리 기간 구조를 보면은 요 금리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요 금리는 우리가 무이원금리 기간 구조는 기본 무이원금리 기간 구조와 조정무이원금리 기간 구조로 나누는 걸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 무이원금리 기간 구조는 시장 이자율을 의미하는 거고 조정무이원금리 기간 구조는 시장 무이원금리에 LP를 포함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그 현물 금리와 만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무이원금리 기간 구조는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앞에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는 기본 무이원금리 기간 구조. 요거는 마켓에서 관찰되는 시장 금리입니다. 거기에 LP를 얹은 요 가운데 실선으로 나타난 요게 기본 무이원금리 기간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팟 레이트를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조정 선도금리, 포워드 레이트고 그 연실이율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무이원금리 기간 구조는 이렇게 기본 무이원금리 기간 구조와 조정 무이원금리 기간 구조로 나눌 수 있고
요 forward rate, 요 여러분 요 나타난 forward rate, 우리가 부채 평가할 때는 요 forward rate, 아까 결정론적 시나리오 Y0, 결정론적 시나리오 1번 Y0를 의미하는 게 요 forward rate입니다. 그래서 요 점선을 가지고 우리가 부채 평가 시 앞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LLP가 20년 경우를 그림 그렸고, LLP가 같은 걸 30년짜리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약간 금리 곡선이 약간 달라지죠. 왜냐면 요 LLP가 30년이란 건 30년까지의 금리를 관찰 금리로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에 요 금리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게 나타나죠. 아까는 20년까지의 금리만 관찰 금리로 사용하고 이렇게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기간이 그 속도가 요게 약간 좀 느립니다. 30년이 훨씬 더 스티프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금리 곡선이 기간 구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금리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기간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금리 곡선에서 보듯이 이건 기간 구조가 이게 우상향하지 않고 평평하죠. 약간 내려가는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금리 곡선이 이게 플랫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의 경우를 봐도 이게 약간 플랫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4년을 보면은 23년하고 24년을 보면 23년 말과 24년에 미국의 기간 구조를 봐도 미국 금리가 플랫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가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간 구조라고 하면 보통 이러한 구조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자율의 term structure라고 그러죠. term structure of the interest rate라고 그러면 보통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는 기간 구조를 의미하고 미국의 금리 기간 구조는 이제는 약간 플랫해서 약간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형태로 요거보다는 우리나라 22년, 23년보다는 약간 그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LP 산출 방법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LP는 보험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참조 포트폴리오 위험 스프레드에서 신용 위험 스프레드를 차감하여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이렇게 신용 위험 스프레드를 그러니까 위험 스프레드에서 신용 위험 스프레드를 뺍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 스프레드라는 거는 여러분이 국고채 금리가 3%고 만일에 시장 금리가 4%라 그러면 1%가 위험 스프레드라고 볼 수 있고 1% 스프레드에서 이렇게 신용 위험 스프레드를 빼면 그게 LP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미스 윌슨 방법은 이게 뭐냐면 아까 스미스 윌슨 방법을 갖다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뭐에서 썼냐면 보호간법에서도 썼고 보호외법에서도 썼고 그 다음에 그 60년 이내의 장기금리에서의 스팟 레이트를 구할 때에도 스미스 윌슨을 갖다가 썼습니다. 즉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시장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걸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죠. 그죠? 데이터로. 그 이후의 구간을 장기 선도금리로 부드럽게 수렴하는 금리 곡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러한 아까 요게 포워드 레이트를 나타내는 금리 곡선인데 이렇게 보강 구간, 보해 구간, 장기 금리 선도 수렴 기간 요 전부 다를 스미스 윌슨 방법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윌슨 방법은 이렇게 POT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무이표체의 가격을 구하는데 이러한 산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윌슨 함수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A 또는 알파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선도금리가 수렴시장의 장기 선도금리로 수렴하는 속도를 정하는 모습인데 이게 CP 시점의 선도금리가 LTFR과 0.01% 이내에 수렴할 수 있도록 A를 구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요즘에는 잘 안 구해진다는 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태로 구합니다. 또 제너럴라이즈 스미스 윌슨에도 이 A나 알파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냥 0.1로 그냥 딱 세팅하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할 때 우리가 시장 가격에 15개 데이터를 넣는 걸 우리가 아까 이렇게 RTSC 15개의 관찰 금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15개의 그때 POT를 갖다 구할 수 있었죠. 그거를 그러니까 파이낸서 시장 가격, 여기도 시장 가격이라고 표현인데 시장 가격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LP가 포함된 가격이니까 그 조정 무이연금리의 무이표채 가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 사이를 갖다 추정하면 요거를 갖다가 앞에 1에다 넣으면서 우리가 월별 순도금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키값을 넣으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 금리와 무이표채 가격을 보면 금융공학 기준으로는 우리가 아까 LP가 포함되지 않은 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공학 쪽에서는 이런 LP를 놓은 걸 그렇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사실 LP가 보험부채 산출의 할인율의 가장 커다란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LP의 산출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를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토론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부채 평가에서는 이렇게 LP를 사용한다.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것은 Y0. 지금 이번 시간에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사용하기 때문에 Y0가 있고 제2의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별 조정 선도금리 Y0를 이용한 가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향후에는 옆에 있는 이렇게 PVF, Present Value Factor라는 걸 우리가 부채평가 시에는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금융공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고 요 오른쪽이 보험부채평가에서 사용하는 식입니다. 그 식은 요와 같이 표현이 될 거고 요거는 뭐냐면 월별 선도금리를 이렇게 누적해서 할인하고 있는 거죠. 월별 선도금리를. 그 표현이 요 산식이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 부채 평가 한다 그러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요 산식을 쓸 거고 요 밑에 있는 산식이 월별 연실이율로 표현한 조정 선도금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1200개월 100년치에 요거를 산출해 놓고 요걸로 이용해서 누적 현가율, 누적 할인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험문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헐앤화이트 모형에서 산출된 RC 이게 연속복리 형태죠. 헐앤화이트에서는 연속복리 형태에 산출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거에 우리가 기대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이자율이 확률 모형을 확률 변수라고 사용한다면 우리가 EQ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RH, 요게 확률 면적 시나리오를 사용하는데 요 RH로 따라간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숏 레이트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요 기호를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요 결정론적 시나리오에서 요게 Present Value Factor는
무이표체 가격은 확률론적 시나리오에서 사용한 무이표체 제2의 시나리오 가격의 기대값을 사용하면 이게 산출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결정론적 시나리오 산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우리가 산출하는 이유는 사실은 부채평가에서 우리가 금리 확정형 상품에 대해서는 감독 규정에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우리가 부채평가 시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확률적 시나리오의 평균값을 내면 결정론적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금리 확정형 상품의 경우에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보험부채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결정론적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또 이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반이라는 건 나중에 확률론적 시나리오의 세타를 산출할 때 이게 이제 장기 목표 금리 곡선이 돼가지고 이거를 기준으로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논의할 때도 결정론적 시나리오 구조가 먼저 설명이 돼야 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생성하기 위한 기본 구조로 이용이 된다. 또 하나는 금리 확정형 상품의 부채 시가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론적 시나리오가 이용이 되고, 그래서 감독원에서 지금 우리한테 주는 시나리오는 이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예를 들어서 1200개월 동안의 조정 선도금리 포워드 레이트에 대한 결정론적 시나리오의 금리를 감독원이 매월 산출해서 업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원에 나와 있는 규정은 이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에 관한 규정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결정론적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되는 무이형 금리에 LP라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갖다 얹은 것이 되고, 이 유동성 프리미엄을 얹은 금리 자체가 우리가 보험부채 평가할 때에는 금리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시장금리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표현은 보험문헌의 표현은 그냥 파이낸스 책을 갖다 쓸 때 그냥 시장금리라고 표현을 하고, 아마 이 원고 내에서도 그런 표현이 간혹 보입니다만 그거는 전부 다 LP가 포함된 시장금리, 그러니까 조정 무이형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우리가 감독원에서 발표하는 결정론적 할인율 시나리오, 조정 무이형 금리 기간 구조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향후 기회가 있다면 할인율 시나리오, 확률론적 할인율 시나리오 발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의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결정론적 할인율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오창수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는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결정론적 시나리오 분석이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오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문혜영 박사님이십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최영호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KJ 컨설팅의 김정남 대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혜영 교수님부터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IFRS 17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결정론적 할인율 시나리오를 발표해 주신 오창수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융공학의 할인율 이론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관찰되는 채권 수익률과 리보,
SOFR 같은 대체 지표 금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거래 가능한 금융 상품의 가격 결정을 전제로 하며 무차익 조건과 위험 중립 가치 평가라는 명확한 이론적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반면 보험 부채는 거래되지 않는 비유동적 부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 안에는 계약자 행동이나 해지율, 만기 구조 및 보증 옵션 등 다양한 보험 계리적 가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존의 금융공학적 할인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보험부채 평가 체계는 이론적, 경제적 정합성을 충분히 검토하기보다는 실무적 필요에 의해서 발전해온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표는 IFRS 17 할인율 구조의 경제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LLP와 LTFR 수렴 속도 같은 정책 변수의 본질과 결정론적 할인율 곡선의 설계 철학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인 스미스 윌슨 방법론에서 이는 본래 솔번시 2 체계에서 장기 할인율 보혜를 위해 개발된 방법론인데 관찰 가능한 시장금리 구간까지는 정확하게 적합시키면서 또 LLP 이후 구간은 장기 선도금리로 부드럽게 수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관을 넘어 시장 적합성과 정책적 장기 수렴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함수적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미스 윌슨은 기본적으로 단일 곡선을 전제로 하는 결정론적 알고리즘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장기 보험 현금 흐름의 경우 초장기 구간에서는 LTFR 가정이 사실상 배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 할인율은 더 이상 시장금리가 아닌 거시경제 전망의 성격을 띠게 되며 이는 회계 수치가 경제 정책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LTFR의 수준과 수렴 속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인데 그래서 관찰 기간의 이율이 LTFR을 초과하는 상황처럼 두 요소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양대학교 최영호 교수님께서 이쪽 전문가이시니까 토론을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최영호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를 해주신 한양대 오창수 교수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사실 제가 금융공학을 전공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금융공학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실제 이 보험 상품에 대한 부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첫째, 사실은 제일 큰 게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많은 기호들이 나와서 처음에 조금 내용을 읽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좀 많았던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 기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호들을 만들고 또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기호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말을 훈민정음에서 이제 어떤 기호를 만들었던 그런 과정과 유사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기호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은 일단 그 기호가 파악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계리사 2차 시험하고 조금 얘기를 드리면 금융공학과 재무관리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금융공학 내용에서 이런 할인율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자율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또 학습을 하고 또 시험 문제도 또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바람도 있긴 합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기 발표에서 뭐 좀 전에 이제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할인율이 금리 데이터의 연장선이 아니고 보험 부채의 비유동성을 반영한 구조적 곡선 설계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미스 윌슨 역시 이제 단순 시장 복지가 아니고 보험 부채 특성에 맞는 구조 설계 도구라는 점에서 금융공학적 디스카운팅과 보험 결제적 디스카운팅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LLP 이후 구간을 단순한 외산 문제가 아니고 시장 정보 부재 상황에서 정책적 결정 영역으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LTFR이라든지 R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창석 교수님의 최신 보험 수리학 사판 내용을 보면서 그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그 보험 상품은 3년 납, 5년 만기 생산환합 보험에 대한 부분이고 보험료는 연납으로 되어 있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매월 단위로 산정을 하고 누적해서 할인율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여줬던 내용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여기 논문에서는 예제 내용은 없지만은 혹시나 이제 그 예제가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신 보험 수리학 12장에 예제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은 정확하게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은 KJ 컨설팅 대표 김정남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오창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두 분께서 이제 그 학문적인 부분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약간 실무적인 부분으로 조금 토론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업계에서 이제 다니다 보면 어떤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대해서 엑셀에 대한 그 금감원이나 아니면 보험 개발원에서 제공해준 엑셀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산출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산출이 되는지는 사실 담당자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그 오창석 교수님께서 이런 모든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모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업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정말 모든 내용들을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 때 손쉽게 고칠 수 있고 손쉽게 적용해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저희 어떤 회사들은 사실 그 외화에 대한 보험들을 추가로 이제 그 뭔가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 할인율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산출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컨설팅을 맡기거나 아니면은 정말 산출하는 방법을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을 보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저 논문을 가지고 이 발표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저희 유동성 프리미엄이나 요새 그 실무적으로 봤을 때 금감원 쪽에서 좀 얘기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변경 효과. 왜냐면 조금 더 유동성 프리미엄을 이제 적게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최종 관찰 만기에 대한 변경. 지금 이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30년까지 저희들이 늘리겠다라는 어떤 계획들이 있고 그리고 모델에 대한 변경도 조금씩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다면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효과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최영화 교수님도
문혜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 금융공학에서 쓰는 시장 금리와 보험부채 평가에서 쓰는 금리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과거 추정을 해보면 제가 그동안 쭉 공부를 해보면 2008년인가 유럽에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솔벤시 2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청산가치라는 개념이 도입돼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LP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너무 어려우니까 자산은 망가지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자산은 망가지는데 보험부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험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LP를 얹은 거예요. LP를 얹으면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부채가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공부해 추적한 거로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LP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의도적 정책적인 개념에서 도입된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못 보시고 그냥 LP가 얹어져 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듣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 전에는 이런 게 없었고 그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보험 부채의 안정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논의했던 게 제가 그 당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처음 이러한 개념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정책적인 의미의 개념이 아닌가 LP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P라는 거를 지금은 현재는 이게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서에.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를 보면은 기준서 BC 193인가 BC 194라는 데에서 어떻게 이거를 LP를 정의해 놨냐면 이제는 정의를 해놨죠. 그러니까 매각 불가능한 국채 금리가 많이 있다면 매각 불가능한 국채 없죠. 매각 가능한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 3%라 그러면 이자율이 매각 불가능한 국채라는 개념을 기준서에서 도입했는데 그게 만일에 우리가 가격이 4%라고 해봅시다. 없지만 그러면 뭐가 더 추가되냐면 내재 풋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채 금리를 마음대로 시장에 팔 수 있는 그 권리인 풋옵션 개념이 도입됐는데 그게 1%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면은 193, 194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그 discount rate for group of insurance contract 이것은 그 비유동적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데 discount rate should equal the return on the underlying non-tradable investment 그러니까 그 매각 불가능한 국채 금리를 아까 4%라고 그랬죠. 실제로 국채 금리는 3%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4%를 보험 부채 할인율로 사용하라고 BC 193과 BC 194에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 볼 때는 야 이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받아들이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3%인데 3%를 가지고 보험 부채 할인율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거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유동성이 강한 국채 금리 3%는 보험 부채의 비유동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금리이기 때문에 보험 부채의 비유동적 특성이라는 건 거래가 되지 않는 국채 금리, 매각 불가능한 국채 금리, 그 금리를 추정해서 가져와라. 추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기준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다음 바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렇게 그렇지만 매각 불가능한 국채 금리는 시장에 없으니까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준서에서 탑다운 방식이나 바텀업 방식을 예로 들면서 이 두 가지 방식에서 LP를 추정을 해서 그 LP를 고려한 그 할인율을 산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서 BC 193하고 BC 194라는 걸 갖다 읽어보시면은 지금 말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처음 읽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investment, non-tradable investment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non-tradable 그 rate이라고 나오면 되는데 rate이란 말은 싹 빠져 있고 그래서 그 의역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
매각 불가능한 국채 금리를 보험부채의 할인율로 사용하라. 는 것이 기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LP가 포함된 할인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탑다운 방식하고 바텀업 방식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바텀업 방식은 이 무이연 금리에다가 LP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LP를 따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LP를 계산해서 무이연 금리에다 그냥 얹으면 돼요. 그러면은 바텀업이 되는 거고,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LP를 계산해서 줍니다. 금융감독원이. 그 어떻게 하느냐는 아까 그 자료에 나와 있죠. 아까 결정적 시나리오 산출에 대한 방법들을 보면 위험 스프레드에서 신용 위험 스프레드를 빼가지고 이걸 LP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스프레드에서 위험 스프레드, 전체 스프레드에서 신용 위험 스프레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바텀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탑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탑다운이라는 거는 시장에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듭니다.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뭐 10년짜리 국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럼 그 채권의 합이 어떤 대표 포트폴리오라고 보면 되고, 그 대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 수익률에서 지금 말하는 대표 포트폴리오의 그 구성 요소별로 신용 위험을 갖다 구해가지고 그 비중을 갖다가 곱하면은 그게 신용 위험, 대표 포트폴리오의 신용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를 대표 포트폴리오에서 그 신용 위험을 빼면 뭐가 나오냐면 탑다운이니까 위에서 계산하는 거죠. 보험 부채 할인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바텀업은 무위험 수익률에서 LP를 따로 계산해가지고 얹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탑다운은 아까 대표 포트폴리오에서 그 대표 포트폴리오별 자산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 구성을 I로 놓으면 I의 비중을 갖다 곱해서 신용 위험이 거기 각각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빼서 계산하면 신용 스프레드가 빠지니까 바로 뭐가 나오냐 하면은 LP가 얹어진 조정 무이연금리가 나온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대표 포트폴리오도 회사마다 다를 거고, 어떻게 구성하냐도 다를 거고, 또 탑다운 방식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다를 거기 때문에 두 방식은 제가 볼 때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일치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일치가 하지 않습니다. 이걸 IF RS 기준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게 일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라는 것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스텝 페이퍼에 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방법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한 방법대로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탑다운 쓴 사람은 탑다운대로 하고, 바텀업 사람은 바텀업 하고, 바텀업 한 사람은 예를 들어 3.5가 나오고, 탑다운을 하는 사람은 3.7이 나왔다. 그럼 틀리잖아요.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근데 두 개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개를 레콘사일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정확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레콘사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틀리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텀한 사람은 3.7로 쓰고 바텀한 사람은 3.5로 써라. 좀 여러분 들기에 좀 이상할 것 같지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아까 난 트레이더블 인베스트먼트 그 국채금리도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결정론적 시나리오라고 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고 LP를 얹어야 된다 그러고 하고 있지만, 사실 LP가 뭐냐에 어떤 값이냐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이라는 데서 이걸 제공하기 때문에 그 값이 틀리든 맞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일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라 그랬으면 아마 굉장히 논란거리가 심했을 겁니다. 그럼 금감원도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뭐 우리가 그걸 따지지는 않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저는 그 당시 처음 초창기에 그거를 산출하는 방법론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 분야가 아까 금융공학하고 우리
보험부채 평가가 핵심이 결국 LP인데 LP를 어떻게 산출하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가 발표할 때 보면은 이게 관찰금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찰금리가 아까 16개 관찰금리를 사용을 하고 하나의 관찰금리는 제너럴라이즈 스미스 윌슨 할 때 UFTR로 사용하고 결국 15개의 관찰금리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30년까지 봤을 때 15개예요. 그러니까 아까 20년 LLP를 사용할 때는 14개 관찰금리밖에 없었어요. 이 관찰금리를 사용해서 스미스 윌슨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보관도 하고 보외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UFTR 산출하는 구간에서도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출하는 게 핵심적인 게 스미스 윌슨이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스미스 윌슨이라는 방법은 노르웨이의 금융감독청에서 보험감독청에서 이걸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 그 방법이지 이게 어디 그 학회지에 파블리시가 된 레퍼런스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넬슨 시겔이나 이런 방법 같은 건 다 파블리시가 되어 있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파블리시가 되어 있는 방법인데 저도 놀란 게 옛날에 이걸 공부할 때 추적해 보니까 노르웨이 감독청에 들어가면 그게 나와 있어요.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스미스 윌슨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솔벤시 2에서 유럽 감독청이 받아들여 가지고 방법론을 썼고 우리는 솔벤시 2를 연구하다 제가 그 같이 그때 위원장이었는데 위원회를 할 때 그럼 이 방법을 쓰자 해가지고 이 방법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 방법에 뭐 요즘 변동성이 많으니까 쓰면은 무슨 제대로 뭐 산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검토해봤지만 이 방법을 버리면 다른 방법으로 가면 그럼 뭐 다 해결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렇게 쉬운 방법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혹시 최 박사님이 또 제대로 많이 아시니까 혹시 스미스 윌슨에 대해서 조그만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모형에 대한 거는 오늘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있어도 이게 그냥 논문에 있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노르웨이에서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처음 알게 됐는데 그냥 저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관측되는 부분을 100년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관측되는 부분을 어떻게 100년으로 확장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지 특별하게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구한 적은 제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내용이 더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공부한 바로에 의하면 이게 우리가 그 수학과에서 배우셨지만 그 뭐죠? 그 뉴메리컬 어널리시스. 네. 거기 저도 옛날에 그 과목을 한 과목 들었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이걸 보관 보해 추정하는 게 많이 나와요. 네. 거기 보면 큐빅 스프라인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X3차식으로 하는 걸 큐빅 스프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맞는 표현인지 하도 오래전에 봤지만 그 큐빅 스프라인으로 이걸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n차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요. 꼭 이 방법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할 수 있고요. 그 아마 그 거시경제에서는 넬슨 시겔인가 그 방법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관과 보해 문제입니다. 보관 그러니까 잘 아실 거니까 관찰금리를 이렇게 찍어놓고 그 안에 거를 어떻게 보관할 거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 우리가 뉴메리컬 어널리시스에서 배웠던 게 n차 함수를 만들어서 제일 잘 적합한 걸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여기 h값, t값을 찍으면 값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해도 먼 값은 하나 있어야죠. 그게 UFTR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걸 찍어 놓은 다음에 보관과 보해를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제일 좋으냐. 이거를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썼던 게 지금 말하는 그 큐빅 스프라인은 아마 X3승 함수인 거고 꼭 X3승이 아니더라도 뭐 더 좋은 함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게 결국 보관 보해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잊어먹고 그냥 제너럴라이즈 스미스 윌슨이다 아니면 뭐 스미스 윌슨이다 이렇게 말만 하는데 결국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차항이 얼마만큼의 그 디그리를 설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3차가 되든지 아니면 그런 형태가 5차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맞습니다. 그건 뭐 저도 전공이 아닙니다만 그 옛날에 그
과목 뉴메리컬 어널리시스라는 게 그냥 미국 계획사 시험 과목에 있었어요. 제가 어. 미국 계획사 시험 볼 때는. 그래서 그 과목을 한 과목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방법론이 지금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맨날 보해하고 네, 보관, 네, 많이. 보관하고 그런 방법이 왜 쓰나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뭐 이런 방법론이라 바로 정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들이 쓰이고 여기서 사실은 하나 더 코멘트할 게 있는데 아까 그 발표할 때 나왔던데 DLT라는 게 있어요. 그 DLT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핵심 이슈가 되는 게 지금 그래서 한 게 20년 LLP를 30년으로 가겠다는 거 합니다. 금감원이. 그래서 아까 그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0년 동안 한꺼번에 못 가니까. 왜냐면 이게 가면 부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년에서 지금 아까 그 장기 무형금리 기간 구조가 이렇게 우상향이면은 지금 뭐 4.9나 뭐 4.8이나 뭐 LTF가 있으면 이게 지금보다 높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쫙 올라가면서 금리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30년 금리를 쓰면은 10년 동안은 높아지는 효과를 덜 보는 게 돼요. 그래서 업계가 이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바로 못 가고 10년 동안에 하는 게 아마 그 발표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10년 동안에 하는데 이게 하나 코멘트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LLP를 30년을 왜 처음에 못했느냐? 우리가 제가 아까 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DLT 시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DLT라는 게 뭐냐면 D는 딥마켓입니다. 딥마켓은 시장 가격의 유의적인 거래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정적인 마켓이어야 되고 L은 리퀴드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리퀴드는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T는 트랜스페어런트 마켓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LT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금리를 가져다가 관찰 금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LT 테스트 방법은 뭐냐면 그 DLT 테스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발행 채권의 잔량이 모든 채권 중에 발행 채권의 잔량이 6%가 미만이면 DLT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솔벤시 테스트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도입할 때 그 IFRS 17을 도입하고 킥스를 도입할 때 제가 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게 뭐냐면은 30년 금리가 6%가 되느냐. 그때 안 됐어요. 5점 몇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년, 물론 업계가 반대해서 못한 것도 있지만 30년 금리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솔벤시 2에서 말하는 6%에 미달이 된 거예요. 이 채권 잔량이 30년 금리가. 지금은 아마 6%가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이 이걸 갖다 추진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이후에 장기 금리 수요가 장기 채권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아마 이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DLT 테스트를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했다. 이걸 그냥 금감원이 그렇게 허투루하게 하질 않고요. 우리가 이거 위원회에서 이런 거 할 때 다 검토를 하고 이 DLT 테스트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 계통의 그 논리가 그렇게 굉장히 쉽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고 또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그렇게 이론적인 거와는 또 다르게 우리가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최영 교수님 코멘트 할 게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뭐 오히려 토론을 하다 더 많은 걸 또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한국계리학회 특별 세미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신 세 분 토론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